뭐 옛날에 일주일에 20개씩 뭐 수술하고 이럴 때는 캐스트가 중간에 바뀔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거든요. 3D를 하면 거기서 남의 캐스트가 들어가면 이거는 삑 하고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다. 반갑습니다. 줌 이주민입니다. 오늘은 3D 양악수술, 디지털 양악수술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에. 일단은 디지털이 뭔지부터 알아야 될 텐데요. 디지털은 디짓에서 나오거든요. 디짓이 뭐냐면 이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내가 저기까지 갈 때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죠. 연속성이 있죠. 연속성이 있는 거를 다 하나로 0, 1, 0, 1로 신호로, 점으로 다 바꿔가지고 컴퓨터화한 거를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이까지 가잖아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가면 1, 2, 3, 4, 5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그냥 쭉 가는 거가 아날로그고 연속성이 있는 게 아날로그고 그거를 1, 2, 3, 4, 5로 나누는 게 디지털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영소성이 있는 거는 아날로그, 연속성이 있는 거를 수치화해서 컴퓨터로 바꾼 거를 디지털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술에서는 뭘로 하냐? 결국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사람 손이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수술은 아날로그죠. 그죠? 근데 이제 아날로그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디지털 장비 또는 컴퓨터 3D 장비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분석을 2D로 했었어요. 엑스레이 평면 필름 있잖아요. 앞에서 찍고 옆에서 찍고 이제 쭉 돌아가는 이 나오는 사진을 찍고 이렇게 그 세 개를 종합해서 얘는 얼마나 틀어졌네, 얘는 얼마나 나왔네, 얘는 얼마나 들어갔네, 본 뜬 것도 들어가겠죠. 그것까지 해서 2D로 분석을 했었어요. 그때는 되게 정확하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는 그 기술이 제일 좋았었으니까. CT가 또 그 사이에 또 나왔거든요. 컴퓨티드 토모그램, 단층 촬영을 여러 개를 해서 그거를 쭉 입혀보면 3차원적으로 이제 뼈라든지 살이라든지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CT를 사용해서 이제 3D로 분석을 할 수 있죠. 2D에서 3D로 넘어온 지는 꽤 되었는데 서지컬 트리트먼트 오브젝티브라고 해서 수술 분석하는 거를 STO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STO를 VTO라고 해서 뭐 버추얼 트리트먼트 오브젝티브 또는 더 발전해서 이제 본을 뜬 거를 그 3D CT에다가 입혀가지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만들어서 수술 계획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VSP라고 하는데요. Virtual Surgical Planning. 그거를 3차원적인 수술 계획, 뭐 디지털 수술 계획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양악 수술이 수술 분석하는데 언제 사용됐는지는 잘 몰라요. 저희가 처음 배울 때는 거의 2D로만 분석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책으로 논문으로 나왔던 게 논문 앞에 3D 어널리시스 해가지고 3차원적인 분석 이게 붙기 시작했고 근데 그때만 해도 완전히 디지털은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CT를 사용해서 포인트 찍고 해가지고 뭐 중첩하고 해서 전후를 비교하고 VTO, VSP 하는 과정들이 논문에 보고되기 시작했고 3D가 조금 더 정확하다 이런 쪽으로 당연히 보고가 됐겠죠. 근데 그 사이에 분석하는 기술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기공물을 만들어내는 그 완성도라든지 비용 같은 게 다운이 되면서 2010년도 중후반부터 쭉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가 유럽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이제 한국에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몇 개 회사가 이제 독점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쓰는 회사는요, 한국 회사인데 메가젠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이제 페이스 가이드라는 거 써요. 업체한테 물어봤을 때는 이제 대학병원 개발자, 그다음에 대학병원 일부 교수님들 빼고는 제일 먼저 썼다고는 하는데 이거는 팩트 체크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메가젠한테는 물어본 건데. 자, 또 다른 다이나믹한 해골바가지 스컬이 하나 나왔어요. 이게 이제 실제 환자의 이제 CT 영상을 토대로 재구성한 거죠. 그거를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출력을 합니다. 레피드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래요. 출력 방식이라든지 재료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SLA 또는 RP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주걱턱도 약간 있고 비대칭도 약간 있는 케이스예요. 턱이 앞으로 나와 있고 옆으로 나와 있는 케이스인데요. 보이냐? 자, 우리는 이것만 봐도 여길 자르고 이쪽이 더 많이 들어가고 이쪽이 적게 들어가니까 얘는 좀 더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얘는 뭐 많이 걸리겠네. 뼈를 자를 때 이쪽은 좀 조심해야겠네. 비대칭이 위아래로도 이제 캠핑이 좀 있으니까 한쪽은 올려줘야겠네. 옆에서 봤을 때 살이랑 비교해봤더니 얘가 꺼져 있고 여기 좀 튀어나와 있고 하니까 여기는 앞으로 나오고 턱은 뒤로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옛날에는 수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게 뭐 레진인데요. 복합 레진인데 이 아이를 만들어요. 우리가 수술할 때. 딱 만들면 여기는 요만큼 잘라라, 구멍은 여기다가 뚫어라. 그러면 이제 자르고 난 다음에 움직이면 거기다가 턱을 위치할 수 있겠죠, 그죠? 하여튼 위턱의 재위치가 상당히 정확하고 편안해진다.
아래 같은 경우에도 딱 이렇게 서지컬 가이드라고 그러는데 수술할 때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게 뭐 하여튼 선생님이 있는 겁니다. 수술할 때 선생님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금속판을 여기다가 댈 건데 구멍을 미리 딱 해놓고 자르고 난 다음에 그 구멍에다가 금속판을 대고 고정을 하면 된다. 그리고 신경선을 어떻게 피해가는지 질문도 주시고 했는데요. 신경선 잘 피해가야죠. 잘 피해가야지. 신경선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CT상에서 다 보이거든요. 톱질을 조금 거기 피해서 하고 벌릴 때도 조심해서 하고 하면은 충분히 피해갈 수 있습니다. 위턱이랑 양악수술 웨이퍼 얘기하잖아요. 그 웨이퍼를 물려가지고 이제 쭉 물리죠. 여기는 안만 물리겠다. 못 맞췄지롱. 자, 얘는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모형인데요. 이제 제 위치가 된 거예요. 스텐트를 사용해서 위치를 하고 위턱하고 붙여가지고 이제 아래턱도 잘랐고 아래턱도 금속판이 미리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접는 시간이 없어지겠죠. 5분 10분 정도 빨라지겠죠, 그죠? 하여튼 고정해서 뚝딱뚝딱 하고 좀 예쁘게 만들어주고 수술은 끝이 납니다. 꼬매고 이제 디지털 양악 수술과 일반적인 양악 수술이 어떻게 다른지에 있어서 저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되게 복잡하게 들리시죠? 이 수술 영상이 또 우리 다른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보면 또 너무 징그러울까봐 그걸 보여드릴 수도 없고 아무튼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 하나 띄워드릴게요. 한번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뭐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수술을 못하는 사람도 컴퓨터를 사용해서 분석을 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구강암외과 전문의 아니면 수술을 한다는 다른 과 전문의들이 양악수술을 다 할 줄 아는 건 아니거든요. 구강암외과 전문의 중에서도 이제 악교정 수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경험도 쌓인 사람들, 탁과 전문의들 중에서도 경험이 많은 사람들, 어깨너머로 좀 보고 내가 수술도 좀 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술을 하기 마련인데 그 사람들의 수준이 옛날에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잘 몰랐잖아요. 몰랐는데 3D랑 디지털을 사용하면 내가 못했던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렇게 위로 좀 올려주는 상향평준화? 어찌 보면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환자분들께는. 악교정 수술은 되게 예측도가 높은 수술이에요. 다른 수술에 비해서. 수술 계획 세우기도 편하고 수술 뭐 1시간 걸리든 3시간 걸리든 5시간 걸리든 결과는 큰 차이가 없고 어떤 얼굴을 만들 것이냐 환자랑 어떤 얼굴을 만들어줄까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뭐 양악수술 한다는 사람들은 다 잘한다 하니까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측도가 높은 수술이라는 게 어찌 보면 양악수술의 장점인데 3D랑 디지털은 그 예측도 높은 수술에서 정확도를 더 높였다. 그러니까 오차를 조금 더 낮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못하는 사람도 이제 상향평준화 시켜주니까 좀 짜증나긴 하죠. 또 하나 얘기해볼까요? 이게 우리가 옛날에 본을 떠서 교합을 잡고 하면 술정 교정이 많이 되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캐스트가 위아래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여자 남자 이렇게 보면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뭐 옛날에 일주일에 20개씩 뭐 수술하고 이럴 때는 캐스트가 중간에 바뀔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거든요. 3D를 하면 이 캐스트를 CT에다가 이제 멀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옮겨 붙이는 과정이 있거든요. 거기서 남의 캐스트가 들어가면 이거는 삑 하고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다.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비대칭을 평가할 때 가장 좋습니다. 비대칭을 평가할 때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이 가운데 선에서 얼마나 틀어졌나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비대칭을 평가했었는데 요라고 그러거든요. 좌우가 이렇게 어떻게 돌았고 실제로 왼쪽 턱과 오른쪽 턱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예전에는 거의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수술을 계획을 하고 수술에 임했었거든요. 이제는 살도 CT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살 차이도 얼마나 나는지 비대칭을 조금 더 정확하게 대칭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대칭이라 해도 제가 말씀드렸죠. 시메트리는 absence of asymmetry이지 거울처럼 데칼코마니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단점도 분명히 있죠. 단점도 위턱이랑 아래턱이랑 따로 논다고 그랬잖아요. 아래턱에는 콘다일이라고 불리는 과두가 있어요. 과두. 그 과두가 한 곳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두를 재위치를 시키는 것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확하게 제작할 수는 없지 않나 하는 게 지금 제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CT를 가지고 딱 그 정적인 위치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여기가 맞겠네 하고 했는데 그 위치가 환자한테 가장 편안하고 이상적인 생리적인 그 과두의 위치는 아닐 수 있거든요. 이건 되게 복잡해서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징그럽다고 말씀드린 그 영상 있잖아요. 그 영상에 누가 댓글을 달아주셨대요. 가이드를 하고 하는 수술이 원장님에게는 오히려 더 불편하고 지체되고 손만 더 가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닌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이드를 하고 안 하고 정밀도의 차이가 확실히 있는지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확실히 있는데 그게 이제 결과로 증명이 되는지는
저도 약간은 의문인데요.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벡터가 달라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환자가 느끼는 정도의 결과의 차이는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숫자가 분석한 것과 결과가 똑같느냐 그걸 봤을 때는 이제 조금 더 정밀도의 차이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수술 시간 차이는 이제 거의 나지 않습니다. 다만 분석하는 시간은 조금 귀찮기는 합니다. 근데 뭐 저희가 귀찮은 거지. 비용은 더 많이 듭니다. 훨씬 많이 듭니다. 한 200만 원 정도 더. 최소 150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더 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안정성은 뭐 어차피 뭐 수술하는 사람 똑같으니까 큰 차이가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는 더 번거롭고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환자한테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사람 손이 하는 겁니다. 사람 손이.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3D 디지털 과정에서의 핵심은 이 드릴링 홀과 분석판일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정확해지고 캐스트 멀징이 나중에 잘 돼서 하면 이 중간에 있는 이 인터림 웨이퍼라고 그러는데요. 이 웨이퍼가 필요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근데 여기서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구분이 되겠죠. 뼈가 제일 단단한 데다가 고정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좀 약한 데다가 고정하게 되면 이 플레이트가 아무 쓸모 없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빠가가 나니까 플레이트 버려야겠지. 수술 계획한 대로 잘 안 되면 경험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은 씨발 망했다 좋댔다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술 경험이 있으면 짜증나 그래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차이가 나뉘어지거든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결국에 이대로 되면 참 좋지만 이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제 3D 디지털을 사용해서 분석을 했으니까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이게 꼭 안 맞더라도 변형을 해서 우리가 뭐 원래 하던 대로 접어가지고 붙이면 되니까요. 옆에다가 고정해도 되고. 진짜 그 서전 수술하는 사람의 경험과 출장에서의 디시전 메이킹,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해결해 나가는 능력,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수술보다도. 자, 지금까지 제 3D 디지털 양악수술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장점은 뭔지, 단점은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살펴봤고요. 어렵게 설명하면 한없이 어려워지고 쉽게 설명하면 너무 쉬워져가지고요. 그냥 대략적으로 한 중간 정도 수준을 맞춰서 관심 있는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라고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조금 어려운 걸 원하신다고 하면 어려운 버전으로 촬영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영어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줌 이주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D 좋지 뭐 3D 뭐 나중에 이제 4D도 나오겠지. 햅틱 막 그 수술하러 막 쏘 지나가는데 막 거리고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나올 거라고. 아니면 이제 결국에 나중에 로봇으로 되기도 하고 상향 편준화 되고 나발이고 간에 수술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지. 뭐 컴퓨터 잘하는 사람 수술 잘합니까 뭐 그런 거 아니잖아. 갑자기 이제 궁금한 건데 만약에 이제 양악수술에서 로봇이 어느 정도까지 대체를 해줄 수 있을까요? 양악수술이 로봇을 나는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부분까지? 전부 다. 네가 말하는 로봇은 사람이 안 하는 거 말하는 거지. 네. 내가 말하는 로봇은 지금 그 다빈치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잡고 같이 움직이면 로봇 팔이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건 사람 손은 떨리잖아. 사람 손은 떨리고 눈도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 근데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실제로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는 한지 오래됐다. 십몇 년 됐다. 그래서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로봇으로 되게 많이 하고 이미 이제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도 로봇으로 많이 하고 뭐 여기 복강경 수술 같은 것도 로봇으로 많이 하고 결국에 우리도 로봇으로 되겠지. 근데 로봇이 할 수는 없지. 결국에 우리 손이 거쳐야지. 내가 죽기 전에는 그렇게는 안 될 거다 아마. 나 한 100년 살아야 되니까.